네,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네, 좀 빨리빨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퇴근 후 이 한능검이라는 컨셉에 맞게, 예, 제가 오늘 진짜 퇴근하면서 한능검 60회를 한번 이렇게 쭉 풀었어요. 쭉 풀었는데, 네, 이번에도 까다로운 문제가 역시 한 두 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나 다를까 그 까다로운 문제들만 또 틀렸는데, 근데 초반부는 제가 한 30번? 30번까지는 야, 이거 너무 쉽다 하면서 그냥 쭉쭉 풀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후반부로 갈수록 제가 뒤쪽에서 틀린 문제가 몇 개 있더라고요. 오늘은 전체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전체를 솔직히 다 다루기는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하고, 1번부터 오늘은 12번 정도까지만 그 윤관에 관련된 이야기까지만 좀 다루는 걸로 할게요. 이게 언제 시험을 본 거죠?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59회 시험을 보고 59회를 보고 그걸 끝으로 이제 뭐 책 관련된 일을 하느라고, 집필을 하느라고 좀 집중을 못했던 것 같고, 60회는 생각해보니까 안 보고 넘어갔었어요. 뒤늦게 이제 오늘 쭉 다시 한번 풀어봤는데, 뭐 1번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석기, 신석기, 그리고 청동기, 그리고 철기에 관련된 고조선 이전에 형성됐던, 물론 이제 청동기가 이제 고조선의 우리나라에서 이제 역사와 같이 결부되는 거지만, 항상 1번은 1점짜리는 항상 똑같아요. 구석기의 생활상을 묻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신석기, 청동기. 제가 한국사로드, 네, 한국사로드 1권에 1장 1부에다가 1부 두 번째 파트였나요? 세 번째 파트였나요? 이 강화도의 고인돌을 언급하면서 청동기 시대의 가장 그 마스터피스라고 말했잖아요. 왜? 천여 명의 정말 그 사람들이, 그 군장 같은 사람들이, 리더격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무덤을 쓰기 위해서 자기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이 돌을 깎아가지고 100톤에 달하는 이 돌을 끌고 와서 세운 다음에 여기에 이제 흙을 다 파내가지고 무덤으로서 완성된 이 모습이 이게 고인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동기 시대에 있었던 고인들을 화순해, 우리나라의 이 반도에만 3만 기가 넘는 고인돌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곳이 이 화순인데, 그곳에 있는 그 고인돌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쉬워요. 청동기 시대에 있었던 그 고인돌을,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에 있었던 그 대표적 문화유산이 세계의 문화유산인 고인돌이니까 그 관련된 내용만 찾으면 되는 거죠. 뭐 소를 이용하여 깊이가리를 했다, 이거는 우경법인데 나중에 신라까지 왔을 때 이야기고, 주로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 살았다, 항상 말씀드리죠. 전공이 유적지 한탄강 앞에 있고 단양 금굴 어디 있어요? 남한강 앞에 있어요. 11월 5일날 우리가 남한강에 갈 건데, 그 단양 금굴에 들어갈 건데, 요 멘트가 구석기에 정말 얼마나 그냥 가장 진짜 상징적인 공간이 바로 단양 금굴이에요. 직접 가서 보겠습니다. 반달돌칼을 사용해서 곡물을 수확했다. 정답은 3번이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2022년 현재 우리가 농사를 짓거나 뭔가 일상생활을 할 때 금이 많다고 해서, 다이아몬드가 많다고 해서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이 철, 쇠수랑이나 홈이나 이런 거 사용하지 금으로서 땅 파진 않잖아요. 청동기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청동기를 무기로서 활용을 하고 뭔가 청동 거울을 만들고 귀족층, 그러니까 상류층의 문화유산으로서 이용을 했지, 실제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는 뭘 사용했어요? 이렇게 생긴 반달돌칼, 손잡이가 있는 반달돌칼을 이용해서 땅을 파고 곡물을 심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정답은 3번이죠. 빗살무늬 토기는 제가 암사동 유적지 얘기하면서 암사동 유적지가 굉장히 안타깝고 아쉽지만 그래도 반드시 가야 될 이유가 빗살무늬 토기의 완전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신석기 유적지의 대표적인 장소는 무조건 암사동에 가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주먹토끼와 찌개 뗀석기를 만들기 시작한 거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 한국사로드 희대의 명저가 될 이 책 한국사로드의 1부 1장의 첫 번째 내용이 여러분 뭐예요? 그렉보엔과 누구의 이야기예요? 상미의 이야기잖아요. 그렉보엔이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뭘 발견했어요? 1974년에 데이트를 하다가 이 주먹토끼를 발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그 전까지는 유럽과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그 소위 말하는 발전된 주먹토끼 문화가 있었고, 우리나라 이 동아시아 쪽, 아시아 쪽은 인도 우측에
이쪽 문화는 구석기 문화가 찌개에 국한됐었는데 이 그렉보엔의 위대한 발견 이후에 여러분 뭐가 됐어? 우리도 같이 구석기 문화의 선진 문화라고 불리는 이 주먹뜯기를 활용하게 된 거죠. 네. 정답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그 2번 볼까요? 네, 멋진 문화가 나왔네요. 이것은 숭화원 유역에 위치한 이 나라의 유물로 고대인의 얼굴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이 나라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고 형사취수제라는 풍속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네, 솔직히 저는 이거 보진 못했어요. 근데 이 보기 자료만 보면은 고대인의 얼굴 귀중한 자료, 이 나라는 영고. 영고는 여러분 제천 행사로서 어디예요? 부여의 행사죠. 그리고 형사취수제. 형이 죽었을 때 그 부인을 동생이 데리고 와서 부인으로 삼아서 여러분 이렇게 가족들의 공동체, 운명 공동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취했다는 의미인데 부여에 관련된 뭐 이렇게 특징을 찾으면 되니까 신성구역인 소도를 두었다. 이건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삼한지역의 소도, 신지와 읍차로 나뉘는 이 뭐랄까요? 그러니까 실제 지도자, 정치적인 영역과 종교적인 영역의 지도자가 분리돼 있었던 게 바로 삼한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적인 지도자가 활동했던 공간을 소도라 불렀고 그 앞에다 세워놓은 게 여러분 뭐예요? 솥대. 솥대 아시죠? 기러기 같은 거 이렇게 새 모양으로 해가지고 세우는 거. 지금 관광지가 많이 있는 거. 그 얘기고. 음낙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여러분 책화 뭐예요? 이것도 일종의 시족사회, 우리 부족 간의 관계를 굉장히 뭐랄까 다른 부족과의 그 배척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책화예요. 우리 시족만의, 우리 부족만의 하나의 공간이. 그래서 이곳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책화죠. 이거 어디에 있었어요? 동해지방에 있는 동예의 문화인 거죠. 책화가. 여러 가들이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부여가 제대로 마지막까지 고구려에 밀렸던 게 뭐예요? 중앙집권으로서의 완벽한 왕의 형태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왜? 사출도가 바로 대표적인 거예요. 일종의 여러분 왕은 물론 있었지만 그 주변을 감싸는 뭐 우가 저가 마가의 구가 이렇게 불리는 각 부족들이 이렇게 지배층을 형성하고 있어가지고 완벽한 형태의 중앙집권을 이루지 못했죠. 정답은 3번이죠. 그럼 정사함회의는 어디예요? 부여에 가면 백제의 세 번째 수도인 부여에 가면 여러분 정사함회의를 했던 그 장소가 있죠. 이 백제의 귀족들이 정책을 결정했던 곳이고 그리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번금팔조 이 고조선의 그 법이죠. 번금팔조가 눈눈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사람 사형시켰다? 오케이, 그럼 같이. 물론 여기에 그 사형시킨 거에 따라서는 벌금을 매기는 뭐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서 뭐 번금팔조, 네, 뭐 이거는 고조선에 남아있는 정책 중에 하나니까 뭐 여기서 답을 고르라고 하면 그렇죠. 3번이죠. 와, 시간 두 문제밖에 안 했는데 8분이 넘었네요, 벌써. 와, 3번으로 빠르게 가볼까요? 여러분, 3번 뭐예요? 수로왕, 김해. 이거 뭐예요, 여러분? 금관가야 이야기네요. 네, 김수로왕의 이야기. 실제로 고분의 모습. 여러분, 가야 사람들이 뭘 달았어요? 철을 잘 들어가지고 이 갑옷 같은 거. 이거 수출을 하고 막 이랬죠. 덩이새가 발견되고. 그러니까 이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바로 정답 나오네요. 법흥왕 때 신라를 복속되었다. 여러분 법흥왕이 결국에는 법흥왕 김원종이죠. 김원종이 법흥왕이 실제로 자주적인 자기의 독자적인 연호를 쓰고 그리고 신라 통일에 초석을 다지고 제도를 정비하고 종교를 승인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나중에 그의 조카 김삼맥종 진흥왕이 여러분 왕권을 해서 신라 최고의 영토를 구가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어져서 김춘추가 백제를 멸하고 그의 아들 김범민이 문무왕이 이 고구려를 멸한 뒤에 최종적으로 당나라까지 몰아내가지고 삼한통일의 그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정답은 이거죠. 법흥왕. 그리고 주자감. 여러분 유학 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을 두었다. 이거 어디예요? 발해잖아요. 네. 발해가 당나라와 경쟁 국가였지만 한편으로는 당나라의 모범적인 제도를 굉장히 따라하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정치 제도나 이런 거. 왜냐면 당시에 당나라는 여러분 세계 최강국이었어요. 정말 두말할 나위 없이 세계 최강국이었으니까 그 나라를 따라하고 했어.
그러니까 당나라의 여러분 교육기관으로서 유학교육기관이 뭐가 있었어요? 국자감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발해로 넘어오면서 주자감이 된 거예요. 그쵸?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여러분 뭐가 있어요? 고구려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고구려는 태학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신라는 신문왕 때 김범민의 아들 신문왕이 여러분 뭘 만들었어요? 그렇죠. 국학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는 이름이 똑같네요. 당나라의 국자감이라는 교육기관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조선은 뭐예요? 성균관. 그렇죠. 그리고 지방에 22담로를 두어서 왕족을 파견했다. 이런 백제의 누구예요? 그렇죠. 성왕이죠. 22담로. 그리고 화백회의를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였다. 이건 여러분 신라. 단군과 과마, 방합히 이거 다 어디예요, 여러분? 그렇죠. 동해에서 위치했던 동해의 책화를 유지했던 동해. 그 특징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 그리고 4번 볼까요? 소정방 나왔네요. 부여에 가면은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어요. 네, 부여박물관에서 걸어서 한 10분 거리, 5분 거리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인데, 거기에 여러분 뭐가 적혀 있어요? 네, 탕백제라고 되어 있죠. 네, 백제를 정복했다. 백제를 완전히 이제 멸하였다. 실제로 660년에 여러분 백제가 이제 부여에서 이제 그 긴 700년의 역사가 그렇게 끝나게 되는 거죠. 소정방이 백제를 평정하자 백제의 장군이었던 흑치상진은 휘하의 무리들을 이끌고 항복하였다. 소정방이 연로한 왕, 의자왕이죠. 가두고 나서 병사를 풀어 가혹하게 약탈하자 이를 두려워하는 흑치상진은 추장 10여인과 함께 도망하여 임준산을 겁전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이건 이제 백제 부흥운동의 이야기인데, 이 이후의 사실로 오른 것이니까, 오케이, 여러분. 의자왕이 여러분, 그러니까 백제가 멸망한 건 660년이 사실인데, 여러분 의자왕이 최종적으로 당나라에게 여러분 손을 든 게 언제예요? 660년 맞죠? 근데 장소가 어디예요? 부여예요? 아니에요. 마지막에 부여를 탈출하고 나와서 어디로 갔어요? 공주로 갔어요. 그래서 웅진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백기를 들고 나와서 투항한 뒤에 당나라에 가서 수개월 뒤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660년 이후에 백제의 부흥운동 과정 속에서 일어난 걸 한 거니까, 660년 이후에 일어난 거니까 을지문덕이 살수해서 했다. 이건 언제예요, 여러분? 수나라 때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 앞세 6세기 후반 때 얘기죠. 590년대, 그때 이야기네요, 요거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보다 앞선 시대 이야기죠. 제가 또 언젠가 기회가 닿으면은 제가 그 수나라의 4번의 침공을 막아냈던 그 평원왕의 아들 영양왕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당시 여러분 유명한 게 뭐예요? 바보 온달 장군의 이야기가 바로 이때 나오는 거예요. 평원왕의 아들 영양왕이 그 과정 속에서 수나라의 침입을 4번을 어떻게 막아냈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을지문덕이 어떻게 살수해서 승리를 했고, 세력이 약해진, 국력이 약해진 고구려가 어떻게 이제 망국의 길로 걸어가는지 제가 다음에 언젠가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고안승이 보덕국의 왕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니까 정답은 이거겠죠. 왜냐면은 660년에 항상 말씀드렸던 백제가 망하고, 700년국가 백제가 망하고, 666년에 연개소문이, 고구려의 마지막 보루였던 연개소문이 죽은 뒤에 그의 아들 연남생과 연남건과 연남산 3명이 4분이 일어나서 반란이 그 둘째와 셋째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니까 첫째 연남생이 당나라로 귀순해가지고 무릎을 꿇은 다음에 여러분 20만 군대를 데리고 가가지고 평양성의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물론 마지막에 연남건이 열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이렇게 무능한 리더들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무능한 리더가 최고 위치에 올라가면은 나라가 망하는데 정말 한순간이에요. 그러나서 고안승이 이 김범민에 의해서 보덕국의 왕으로 임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고구려도 부흥운동이 일어나니까 이거에 대한 여러분 유화정책으로서 뭘 했어요? 네. 고안승을 지금의 익산지역으로서 왕으로 임명해서 고구려 유민들을 흡수하게 한 거예요. 일종의 무슨 정책이에요? 그렇죠. 서로 안고 포용 정책으로서. 광구검이 여러분 공격으로 고구려의 환도성을 함락해왔고, 광구검이 여러분 누구예요? 삼국지 좋아하는 사람들 다 알죠? 위나라의 장수죠. 네. 이 삼국지 게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광구검은 그렇게 능력이 높은 친구가 아닌데 아쉬워요. 네. 아무튼 의자왕이, 그러니까 3세기 때 있었던 일이고, 의자왕이 윤충을 보내 대야성 함락했다. 이게
의자왕이, 이게 김춘추가 소위 말해서 의자왕에 대해서 복수를 하게 되는, 정말 진짜 이를 갈고 칼을 갈았던 요 결정적 계기가 대야성을 함락당한 거죠. 김춘추 입장에서는. 네, 자기의 사위와 딸이 이때 사망을 해가지고 복수를 하겠다는 그 일념으로. 근데 고구려를 찾아가고 연개소문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연개소문이 그렇게 따지면은 니네들이 옛날에 빼앗아간 그 땅을 우리 쪽에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김춘추가 결국에는, 저는 김춘추로도 참 김춘추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말 김춘추는 그 김유신과 서로 막 뭐랄까 막 서로 막 근친혼을 맺고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엔 통일, 뭐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뭐랄까 정말 온전히 이 정도까지 할 수 있구나. 정말 최선의 선택을 정말 극렬하게 짜내가지고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게 김춘추라는 거를 이때부터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부터. 결국에는 백제를 멸해서 자기의 복수까지 이뤄내는 게 김춘추의 정말 놀라운 역량이죠. 그리고 계백이 이끄는 결사대를 맞서 신라군에 맞섰다. 이 660년에 일어난 거죠. 다. 실제로 이걸 끝으로 백제는 완전히 끝나버리죠. 네, 그리고 5번. 지금 몇 분을 했어요 벌써. 와, 시간이 16분.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네,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으로 오른 것은 북위의 사신을 파견했다. 그리고 백제 도성을 함락했다. 고구려 봉기. 여러분, 일단 재위기간이 63년이야. 그리고 고구려야. 여러분, 가장 고구려에서, 물론 90몇 년 한 왕도 있어요. 고구려에서. 근데 그거는 솔직히 믿기가 좀 어렵고, 이거 누구의 이야기예요? 장수왕의 이야기잖아요. 광개토 태왕의 아들, 고담덕의 아들, 여러분 누구예요? 고고련이에요. 장수왕의 이야기예요. 475년에 실제로 여러분 백제 도성 어디예요? 한성백제를 빼앗아가지고 아차산에서 당시에 백제 왕이었던 누구를, 그렇죠, 계로왕. 계로왕을 데려가서 아차산에서 목을 쳐버려요. 그래서 자기의 증조부인 고국 원왕의 복수를 그제야 하게 되는 거예요. 그제야. 왜? 그리고 나서 실제로 551년에 백제와 신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그 서울 주변에, 한성 주변을 빼앗길 때까지 그 100년 이상을, 이 모습을, 그 한강유역을 차지했던 거는 고구려였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5세기에 한강유역을 차지했던 고구려가 정말 동아시아 최강국으로서, 아시아 최강국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게 바로 광개토 태왕과 장수왕 때의 이야기죠. 다 이때입니다. 그러니 검색창에 들어갈 왕 누구예요? 고고련, 장수왕을 찾으면 되는 거죠. 일단 이것만 봐도 63년이나 왕위를 차지했어. 고구려밖에 없어요. 장수왕.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다. 요거죠, 정답은. 이것도 너무너무 이것도 할 말이 많은 게, 왜냐면은 광개토 태왕 때도 여러분 아신왕을 쳤어요. 그러니까 광개토 태왕이 391년에 왕이 됐는데 18살에 왕이 돼가지고 391년부터 392년까지 백제 아신왕을 치고 막 한강유역까지 넘어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그걸로 그쳤어. 물론 400년에 신라를 5만 명을 보내가지고 신라를 돕긴 했는데, 왜냐면 북쪽이 안정이 안 됐으니까. 근데 광개토 태왕 때 북쪽이 안정이 되니까 비로소 장수왕이 여러분 뭐가 돼? 남쪽으로 내려갈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여러분 국내성에 있는 이 세력을 평양으로 옮겨가지고 남쪽을 비로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국내성 쪽으로 세력이 몰려있던 귀족들을 억누르면서 평양으로 옮기면서 자기의 중앙 집권화, 왕권의 강화를 하게 한 거죠. 그러면서 남쪽으로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요거. 낙랑군을 몰아내고 영토를 확장했다. 이거 누구예요, 여러분? 미천왕의 이야기죠. 정말 미천에서 정말 소금장수를 하고 신분을 숨겼거든. 자기가 죽을 위기에, 원래 왕족이었는데 신분을 숨겨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한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걸 극복하고 마침내 왕이 된 게 미천왕이에요. 물론 아름다울 미자를 씁니다, 원래는. 낙랑군을 몰아내고 대방군을 몰아내서 이 한사군을 몰아내서 완벽한 자주적인 나라, 북쪽에서의 가장 강한 나라를 만든 게 미천왕의 이야기죠. 을파소의 건의로 진대법. 2세기 말경에 을파소, 이게 바로 춘대춘합이죠. 백성들을 위한 복지정책. 봄에 곡식이 떨어졌을 때 나라가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한다. 진대법이죠. 영락이라는 독자적 연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왕, 광개토 태왕. 여러분, 광개토 대왕이라고 하지 마세요. 광개토 태왕입니다. 왕 중에서 가장 큰 왕. 그 스스로, 고구려 스스로 태왕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광개토 태왕이라고 불러주는 게 맞아요. 영락이라는 독자적 연호. 네. 불교 수용. 여러분 누구예요? 네, 그렇죠.
광개토양의 누구? 큰아버지 소수림 왕 때 이야기죠. 네. 소수림 왕이 제도적인 정비를 했고 종교적으로 수용을 했으니까 소수림 왕의 동생 고국 양왕이 이어졌고 고국 양왕에 이어서 그의 아들 누가? 고 담덕이 18살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 최강국으로서 발돋움하게 되는 거죠.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은 1점짜리. 요거는 너무너무 쉽죠. 영광탁, 정유문주, 석등, 발해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사로도 일본어 썼을 때도 이 파트를 쓸 때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게 많고 쓸 얘기가 많은데 할 얘기가 발해를 뭐랄까 어쩌면 우리의 역사가 발해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도 땅에 갇힌 그 역사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 아닐까. 1000년 이상. 이 유독공이 정조시대의 검서관이었던 유독공이 규장각에서 일했던 유독공이 발해고를 쓰면서 그냥 그 마음이 좀 느껴져요. 이런 문제를 풀 때마다. 그래서 그냥 아쉬워요. 이런 문제. 발해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아쉬워요. 아무튼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발해는. 이거네요. 중정대를 두르고 관리를 감찰했다. 왜냐면 기록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발해에 관련된 모든 기록들은 19세기 유독공이 발해고란 책을 쓰면서 거기에 남겨놓은 기록들을 정리한 거예요. 물론 유독공은 당시에 이제 중국의 책들과 여러 기록들과 사료들을 만들어서 이제 정리를 한 거지만 유독공의 그 발해고 서문을 보면은 고려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가득해요. 왜 이런 기록들을 제대로 남기지 않았냐. 너무너무 아쉽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번을 보면 와 벌써 21분 7번을 보면은 위쪽으로 올라가는구나. 제가 좋아하는 이승려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부석사는 당에서 유학하고 온 이승려가 왕명을 받들어 유석이 든 사찰입니다. 어디에요? 영주 부석사죠. 제가 여러분 한국사로도 쓴다고 거의 600여 곳에 전국에 답사지를 다녔는데 유적지를 다녔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장소는 영주 부석사예요. 근데 주말에 가면 안 돼. 평일에 휴가 내서 비 오는 날 오후에 해질 무렵에 한번 가보세요. 비가 와도 좋고 비가 안 와도 좋아. 항상 정말 이렇게 영주 부석사를 주차장에 내려서 뭔가 상가 같은 데 지나가지고 쭉 이렇게 올라가면 천왕문을 지나서 딱 그 앞에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안동문이 펼쳐지고 있는데 야 인세의 극락정토가 있으면 이곳이구나.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무량수전 와 베를린 기둥 창살에 있는 바람까지도 정말 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고요. 의상대사가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와가지고 지은 절인데 근데 그 안에 있는 여러분 국보에 이제 불상이 있어요. 의상대사가 이제 통일시다 이제 신라 말과 이제 통일신라로 소위 말하는 사만통일의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활동했던 인물인데 그렇다고 이제 그 안에 있는 무량수전 안에 있는 그 불상이 신라시대 거냐? 아니에요. 고려시대 겁니다. 그 점만 놓치지 않으면 이건 쉬운 거고 무예가르지로서 여러분 불교의 대중화를 한 게 누구예요? 원효대사죠. 같이 당나라 유학을 갔다가 그가 그만두고 불교 대중화에 앞섰던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저기 누구예요? 화랑도는 이 세속이 이게 누구죠? 세속오개를 진 사람? 원광법사. 그리고 왕호천충은 쪽 여러분 누구예요? 해초. 이거는 해동고승전은 고려시대 고종 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 화엄일승 법기도와 화엄사상은 이게 바로 그렇죠. 저기 의상대사죠. 의상대사가 화엄사상을 어디서 배웠어요? 중국에 있는 여러분 어디? 저기 그 맨날 무협지 보면 나오는 종 무슨 산이더라? 이 섬서지방에 있는 그 산인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